네, 그럼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이런 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살펴볼 것들은 3기 차임 연체 사실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전대 있잖아요. 임대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가 있을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7호만 먼저 살펴볼까요? 그 앞에 두 개는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 가하오 보죠, 7호.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임대인이 야, 우리 건물 리모델링 해야 돼, 철거해야 돼 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서 건물이 노후해가지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임차인도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재건축법 있잖아요. 지역이 통으로 재건축되고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좀 불가피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그냥 임의로 하겠다면서 쫓아내는 그냥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 공사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공사 시기랑 소요 기간 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를 해둔 경우에 한해서만 요 사유로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 연체와 관련해서 볼게요. 차임 연체는 3번 이상 연체했다는 것이 아니라 3기에 달하도록 연체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월세가 100만 원이다 치면은 100만 원씩 매번 간헐적으로 한번 계속 늦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월세가 100만 원이면 계속 밀려가지고 300만 원까지 밀린 경우 있잖아요. 밀린 사실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300만 원까지 밀렸다가 나중에 전부 다 월세를 지급했다 칠지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사실이 있으면 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신뢰가 깨졌다고 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대차 같은 경우에 일부만 전대차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돼요.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꼭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냈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대차 계약서의 맨 아랫부분에 임대인이 있잖아요.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사실들을 서명 날인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 최소한 그 동의한다는 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저 여기 뭐 전대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상임법하고 대부분은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실거주 목적 있잖아요. 임대인이 본인이 나 거기서 살 거야 라고 할 때 있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는 그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 딱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조차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근데 실제로 임대인이 이렇게 내가 실거주 한다고 쫓아내놓고서 실제로 거기서 안 살아요. 안 살고 또 더 보증금을 많이 준다, 전세 보증금을 많이 주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너 왜 실거주 안 했어?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월 차임 있잖아요. 3개월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금액, 높은 금액 있잖아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점포주가 약사인데 본인이 직접 약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상가에서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보입니다. 상임법에서는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저런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임대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유로는 계약갱신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이유로 갑자기 약국 경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뭐 국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청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약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혼자만 약국을 잘하고 있었는데 경쟁 약국을 입점을 했거나 같은 건물에 있는 의료기관이 이전을 해버리거나 하게 되면 처방 조제 건수가 확 줄어들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 월세 좀 깎아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 자, 이럴 때는 실제로 그 처방전 발행 건수 자체가 중요한 이 월세 산정 기준이 됐다는 점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 입증하는 것들이 약간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가장 좋기로는 이 경쟁약국 입점이나 의료기관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을 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특약을 적어 놓게 된다면은 임차인이 아주 쉽게 월세를 깎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없더라도 이런 사정들을 가지고서 이제 법원에 가서 다퉈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딱 했어요. 원래 둘이 협의해야 되거든요. 깎아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좋은 건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런 경우에 법원에다 이제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한 20% 깎아라 결정이 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 치면은 깎게 되면은 그 20% 월세는 그럼 언제부터 깎인 거냐? 법원이 결정한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20% 깎인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청구한 때 있잖아요. 임차인이 월세를 깎아주세요 라고 청구한 때 있잖아요. 의사표시가 그때부터 이제 소급해서 깎아지게 됩니다. 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청구한 때이지 어떤 사정이 발생할 때 있잖아요. 처방전이 갑자기 급감한 때, 그때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깎을 만한 사정이 생겼으면 즉시 빨리 임대인한테 월세를 깎아주세요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있잖아요. 둘이 다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인은 원래 월세가 100만 원에서 계속 1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아직 근데 얘는 80만 원 깎아달라고 임차인은.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난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는 그럼 월세를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될지 80만 원 지급해야 될지 애매한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경우에 얼마를 깎을지, 실제로 깎게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차임 연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이제 종료되고 나서 이제 문제 되는 것들이, 자, 임대차 종료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임차인은 점포를 인도해 줘야 될 것이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이것을 이제 두 개의 관계를 동시에 어느 걸 먼저 하고 선이행 의무가 아니라 동시 이행 의무라고 해서 뭐뭐 한가 동시에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은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 내지는 보증금을 지급받은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도 나오게 돼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뭐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든지 어쩌지 해가지고서 이제 사실상 실제로는 임차인이 더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약사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이라도 더 영업을 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소송을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약사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또 소요가 돼요.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단 점유한 기간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점유할 권한이 없이 남의 점포를 점유하고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발생한 게잖아요. 그때는 무슨 영업상 이득 얻은 것을 다 반환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차임 상당액 있잖아요. 월세. 원래 지급했었던 월세를 점유한 기간 동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좀 예외적으로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임대인이 전부 다 보증금도 다 준비해서 나가라고 했고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하고는 원래 임대차 계약은 100만 원인데 신규 임차인하고는 15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냥 영업은 하지 않고서 그냥 점포를 점유만 하고 있는 거, 열쇠만 안 돌려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영업을 하면은 최소한 월세만큼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여기 유익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임대차 종료에서 유익비는 임대차 목적물 있잖아요. 그 점포의 가치를 높여내는 것 있잖아요. 예컨대 뭐 좀 붙박이로 그 에어컨 같은 것이 노후해가지고 새 걸로 뭐 바꿨다든지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가치를 높여내는 식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원래대로 하면은 그 임대인이 그 비용을 나중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익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제가 많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달라고 임대인이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저항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경우는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이런 것 상환 청구권을 원상회복 의무가 우선해 버리다 보니까 포기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가끔씩 다툼이 있거든요. 예. 다툼이 있는데 우리 보통 뭐 도배, 뭐 장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뭐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고 뭐 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약간 뭐지? 때 같은 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었을 때 임대 목적물의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손모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도배 장판 같은 경우에 예컨대 아파트로 치면은 이걸 굳이 임차인이 다시 원래대로 원래 새 걸로 해줬다고 해서 새 걸로 다시 해서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원상 회복과 관련해서는 그 임차인은 자기가 인도받을 당시 있잖아요. 근데 종전 임차인이 또 뭔가를 했었을 수도 있잖아요. 했었는데 최초로 뭐 종전 이 임차인이 했었던 그 상태로 복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임차한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을 안 하고 이제 임차인이 그냥 떠나버릴 수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 그 임대인 같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너 왜 원상회복 의무 이행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임대인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잘 됐다. 이거 꼬투리 잘 잡았다 하면서 어차피 여기 새로 임차인도 안 들어오는데 얘한테 월세라도 계속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원상회복이 안 됐으니까 임대를 못 냈던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법원은 뭐라 보냐면은 실제로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까지가 아니라 원상회복이 통상적으로 가능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할 수 있었던 기간. 보통 한 3개월 이내로 보더라고요. 이 기간까지 임대료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쟁에서 좀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임대인을 안 싸우려면은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 임대차 목적물 있잖아요. 약국 점포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계약서에다 첨부하는 식들 내지는 그 현상 있잖아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다가 좀 기재를 해두면은 나중에 이제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하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실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내가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뭐 약국, 뭐 약장 이런 것들을 뭐 새로운 약사님 그걸 필요로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또 새로 설치할 게 아니라.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인수하기로 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원상회복에서 좀 제외하자라고 하는 특약을 넣어놓으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재소전화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임차인이 그냥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해서 판결에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임대인이 이런 경우에 그냥 법원 판결을 받지 않고서 이 재소전 화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이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면 따로 명도 소송하지 않고 이 재소전 화해 결정문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임대인들이 요구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재소전 화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고 이것은
당사자가 신청해가지고 그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양측이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신청하면은 나와가지고 이러저러하고 화해를 신청하면 재소전 화해를 신청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서 쌍방이 이의가 없다 하면 예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 화해는 보통 이제 지연손해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명도 안 해주고 버티는 식들을 막기 위해서 내지는 강제 집행 이런 거 가능하도록 보통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재소전 화해 신청서에는 상인법이라든지 민법이 있잖아요. 이런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들까지 넣을 수는 없어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컨대 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도 그런 부분들은 내용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하게 법에 위반된 거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판사가 이 부분 빼야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끝이에요. 이건 화해잖아요. 화해는 쌍방이 의사합치가 있어야만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싫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써져 있듯이 임대차 계약자에 특별한 약정이 없잖아요. 없는 이상은 임대인이 아무리 재소전 화해를 하자고 해서 임차인이 거기에 협력할 의무는 없어요. 내지는 가가지고 부동의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식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재소전 화해가 성립해야만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부 있잖아요. 조건으로 계약을 해놓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소전 화해가 성립을 안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 효력이 없으니까 이 임차인은 이 점포를 점유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져서 곧바로 이제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될 거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좀 보게도 이제 표준계약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표준계약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통 구조, 용도, 그러니까 용도 나오는데요. 이 용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약국 같은 경우에 뭐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잖아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는데 혹시 그거 약국이 개설할 수 없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 보증금하고 차임을 이렇게 기재하게 되는데요. 요즘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이 월세 있잖아요. 월세를 조재료에 연동해서 월세를 월 얼마, 뭐 월 500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조재료에 뭐 30% 뭐 이런 식의 30% 이 정도로 정해서 약정하는 것들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차임은 그 쌍방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재료에 연동해서 조재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식의 합의 있잖아요. 이런 합의도 유효한 합의로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이 환산보증금, 아까 서울 같은 경우 9억 있잖아요.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어요. 확정일자를 부여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 경우에는 보호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임대차 등기, 임대차 설정 등기를 하든지 안 그래 따르면 근저당 같은 거 설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임대차 기간은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잖아요. 10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굳이 임대차 기간을 장기 뭐 5년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어요. 5년을 정해놨다가 중간에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약국이 되게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우 어떻게 되죠? 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아무리 약사님이 그 약국을 운영을 못한다 칠지라도 계속해서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위험 부담들을 감수할 이유가 없죠. 이거 2년, 뭐 1년 이렇게만 정해놓더라도 계속 계약갱신 요구하면 10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 기간을 장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단지 그건 하나 있죠. 계약갱신할 때 월세를 인상하는 거 가지고서 또 인하하는 거 가지고 둘이 싸우는 실갱이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있겠죠. 계약기간을 좀 장기로 정해놓으면. 예. 그 다음 3조에서는
이 업종 있잖아요. 약국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목적물의 업종을 적어 놓는 것이 약사님 입장에서 유리해요. 여러 가지로. 뭐 사정병이 생겨가지고 여기 약국으로 적어 놨어야지 약국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있잖아요. 의료기관 이전을 한다든지 경쟁약국 입점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런 업종을 명시 안 해놨으면 임대인은 난 너가 무슨 용도로 썼든지 아무 상관없었다. 이게 약국으로 되든지 말든지 우리 임대차 계약과 아무 관계가 없다 주장할 수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뭐 수선 비용 있잖아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하게 적어 놓으면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뒤에 있는 것처럼 원상회복음 있잖아요. 이걸 규정해버리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게 있어요. 전대를 보통 해버리고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부분 전대도 이런 약정에 의해서는 못하게 되게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살펴봤지만 계약 해제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은 계약 해제권이에요. 내가 그냥 임의대로 그 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주면은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중도금 있잖아요. 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할 수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통상의 경우에는 이 채무 불이행 있잖아요. 채무 불이행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금 있잖아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예정해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뭐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이건 대부분 이 조항은 그냥 사실상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상인법에 의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있잖아요. 이것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에서 이제 다른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특약사항에다가 약국 독점권이 있잖아요. 약국 독점권이라든지 내지는 고액 9억을 넘어서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의료기관의 입점이라든지 또 계속 영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는 내용에 오히려 특약사항을 그 약국 실정에 맞게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약국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